분할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공이라는 것은 공으로 뺄까? 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할을 했는데요. 분할을 하면 또 함께 나오는, 세트로 나오는 게 합병이죠. 합병은 분할의 반대죠. 그래서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합병과 관련돼서는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합병은,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원칙적으로 자유였어요. 물론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되는 경우, 요것만 이제 분할 신청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분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로웠어요. 그럼 합병도요, 원칙은 자유라는 거죠. 원칙은 합병 여부가 자유다. 여부는 자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 그러니까 합병하고 싶으면 합병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요. 합병을 하고 그러니까 합병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 또 하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요, 이 한가로 2번에 합병 신청의 대상에서 합병을 신청할 것인가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다라는 거죠. 자, 다만, 이 다만이 이제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다만에서 합병 의무라고 쓰시고요. 다만 위에다가 합병 의무. 그래서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동일한 지목으로 되는 거죠. 동일한 지목인 경우에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D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국공유지들이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죠.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고 뒤에 나오는 것은요. 이제 공유지나 이제 국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길고 한 것들은 지목이 동일한 토지가 다 붙어 있으면서 넓고 길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국유지, 공유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자, 여기다가 슬래시로 한번 다 긋는 다음에.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길고 넓고. 물론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합병 신청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굉장히 길죠. 대부분이 이런 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유지는 넓죠. 근데 유원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원지는 아니다. 유지는 해당되나 유원지는 아니다. 또 공장용지에 해당됩니다. 공장용지나 학교용지 굉장히 넓죠. 공장용지, 학교용지는 해당되느나 종교용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3개 기억하십시오. 유지는 해당되나 유원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라든지 학교용지는 해당이 되나 종교용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공장이나 학교용지는 해당되고요. 넓죠. 그 다음에 철도용지, 수도용지는 굉장히 길고요. 공원 채용용지는 없죠. 자, 이러한 토지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 그 합병 신청 의무가 있으면 이것도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의 그 지목과 관련돼서 국공유지인데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는요.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죠.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죠.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죠. 자,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것들은 합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가를 1번 보시면은 합병하는 토지의 지본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르면은 합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방가로 2번은 조금 있다고요. 밑에 방가로 3번을 보죠. 자, 그 다음에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다.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이것도 합병을 못하는 거죠. 둘 다 등기가 되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됐을 때만 합병할 수 있지.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하나는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가로 1번에는 3가지, 그 다음 방가로 3번에는 1, 2, 3 이렇게 6가지가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것은요. 이건 지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목과 관련된 것으로서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분할 대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요.
과수원이고 이것도 과수원입니다. 여기도 과수원, 과수원이에요. 지목이 같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부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가 D가 됩니다. 여기 D. D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전체를 합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부가 분할 대상이 토지면 단순히 합병할 수 없죠. 다만 이렇게는 합병할 수 있죠. 두 토지를 합병하면서 일부만 어떻습니까? 분할을 하는 거죠. 합병하면서 동시에 분할을 신청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에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가 있지. 분할 신청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합병 신청만 할 수는 없다. 지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동그라미 5번은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만약에 소유자가 동일한데 첫 번째가요.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갑이 소유하고 여기도 갑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합병할 수가 있겠죠. 소유자가 동일하고. 물론 둘 다 등기가 돼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든지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 토지는 그런데 갑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죠.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갑과 을. 그러니까 갑과 을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공유지였을 때는 소유자가 동일한 것만으로 합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이고 여기 사람 지분이 3분의 1. 여기서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여기는 지분이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때는 지분도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만 동일해서는 안 되고 지분도 동일해야 어떻습니까? 합병되는 토지의 지분이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유지였을 때는 소유자별 지분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분이 다르면 합병하지 못하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 소유자의 또 만약에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 토지도 갑이 소유하고 이 토지도 갑이 소유해요.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소가 달라요. 여기는 서울로 나오고 여기는 부산으로 나옵니다. 주소가. 주소는 하나만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개가 이제 주소가 다르면 이게 합병을 할 수 없죠. 합병을 했을 때 갑의 소유지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현재 소유지가 만약에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서울을 부산으로 먼저 주소를 변경한 다음에 부산으로 변경한 다음에 주소가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공유지 같은 경우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고 소유자가 동일해도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이게 축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그 지역 밖의 토지는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합병에 제한되는 경우들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반가로 2번요. 108페이지에 있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요. 등기와 관련돼서요. 자, 다음의 토지 등기 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등기는 합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보시면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을 경우는 합병할 수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병 가능하겠죠. 한 필지에요. 지상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여기에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건 합병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것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용익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반가로 2번 보시면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요. 자, 이 토지가요. 인접하는 토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승역지예요. 자, 승역지는 두 토지를 갑이 소유자 소유해서 승역지를 이제 갑이 합병을 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 두 토지를 합병하면 어떻습니까? 승역지는 한 필지 일부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합병해도 상관이 없어요. 승역지는 합병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러나 그리고 또요. 그러니까는 만약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요.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는 합병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요역지. 요역지는요. 이 토지가 이 토지에 대한 요역지입니다.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되지 한 필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요. 승역지가 아니라 만약에 이 토지가요. 요역지였다. 그러면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승역지였을 때만 합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요. 이렇게 용익권 등기가 됐으면 합병을 할 수 있지만요. 저당권 등기요. 저당권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런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필지 일부는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익권 등기가 됐을 때는 합병할 수 있지만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요. 이게 공동저당이 됐을 경우입니다. 공동저당이요. 자, 두 토지가 어떤 채권을 위해서 공동저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만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토지 모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죠. 자, 두 토지 모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이때는 합병을 해도요. 상관이 없느냐와 관련돼서요. 만약 이 저당권이 창설적 공동저당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요. 이 토지와 이 토지를요. 동시에 공동저당을 설정했다는 거죠. 창설적 공동저당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신청해서 저당권을 했다는 거죠. 동시에 신청했으니까 일괄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자, 일괄 신청을 하게 되면요. 등기 원인과 그 등기 목적,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원인 일자도 동일할 것이고요. 접수 번호도 동일하게 되겠죠. 일괄 신청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접수 번호도 동일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은 날 같이 신청을 했으니까. 접수 번호도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걸 합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 원인 일자, 접수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합병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합병하는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둘 토지죠.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 원일, 그 연월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 창설적 공동저당일 때는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추가적 공동저당일 때요. 이 토지를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접수번호가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병해버리면 접수번호를 적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창설적 공동저당 경우만 합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합병이 가능한 것은 소유권 등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권 등기, 그 다음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그 다음에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요. 밑에서부터 보시면요, 저당권 등기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한 필지만 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때, 또는 추가적 공동저당, 둘 다 저당권 등기가 돼 있지만 추가적 공동저당이면 합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죠.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요.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합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것은요. 만약에 이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한 필지, 여기에 대해서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됐어요. 한 필지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걸 합병을 해버리면요. 한 필지에 대해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하는 토지 한 필지에만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환매특약 등기 이런 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 토지만 어떻습니까? 요 토지만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취득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에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돼 있을 경우 한 필지에만,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등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환매특약 등기, 경매 등기 이런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건 합병을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왼쪽처럼 소유권 등기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유권과 관련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이런 게 돼 있을 때요. 이럴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요. 합병을 할 수 없는 것, 특히 반가로 2번에는 등기법과 관련돼서 합병할 수 있는 것 없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합병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양가로 4번 보시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신청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요. 합병은 면적이 넓어지고요. 경계도 바뀌고 좌표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해요. 그러나 합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계는 그냥 말수하면 되죠. 좌표도 말수하면 되고
면적은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요.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경계에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합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토지 이동 조사 후, 이것도 토지 이동이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를 거쳐서, 결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 5번 보시면요. 면적 등의 결정 방법은 따로 측량을 하지 않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경계나 좌표는 말소하고 면적은 그냥 합산해서 결정하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즉 도면 위에서만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합병에 대해서 보았고요. 합병과 관련돼서는 합병이 가능한 토지, 가능하지 않는 토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동에 관련해서 5번째로 이제 지목 변경이 나오죠. 자, 지목 변경은 뭐 단순한 것이죠.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이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한 필지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분할 신청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고요. 또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요. 지목이 바뀝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요. 그러면 이때는 등록 전환과 지목 변경을 함께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은 이때는 등록 전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즉 지목 변경 신청서는 제출할 필요 없고요. 등록 전환만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3번은 뭐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지목이 바뀌었을 때는 지목 변경을 하지 않죠.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서요. 자,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 여기서도 대상 토지를 보죠. 지목은요, 용도, 토지 용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용도 지목. 우리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용도가 변경이 되면 지목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용도라는 것은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설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을 때도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런데 아직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밭,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일부 이렇게 5필지가 있을 때, 이게 여기 전이고, 여기 과수원이고, 여기 뒤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걸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있어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밀어버리겠죠? 다 밀어버립니다. 다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는요, 합병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습니까? 다 합병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토지로서 D가 되는 거죠. 그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요, 전체가 다 D가 됩니다. 용도가 바뀌는 거죠. 그럼 아직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아파트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부터 해야 되겠죠. 토지를 다 밀어버립니다. 다 밀어버리니까 더 이상 전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니고 D도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 있을 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설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공사, 토지 형질 변경 공사만 준공돼도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 준공. 자, 공사 준공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공사만 준공돼도요. 지목은 변경된다. 그러면 이때요. 이제 공사를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아직 준공되기 전이에요. 그럼 여전히 전유고 과수원이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공사가 다 준공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건 다 어차피 합병을 해야 돼요. 공동주택 부지니까. 어차피 합병이 돼야 될 토지니까요. 미리서 어떻게 되냐.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합병을 시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합병이 될 토지니까요. 합병을 시켜요. 자, 그래서 전체를 한 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 됐을 때 이 토지의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토지의 지목을. 그러면 아직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럼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사가 준공되면 어차피 D가 될 거 아니에요.
D가 될 테니까 이것은 전이 3개고 D가 하나고 과가 하나니까 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쪽을 쓰면 D가 될 테니까 이때도 D로 합니다. 전체 토지를. 자,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합병을 신청하는 거죠. 합병 신청. 합병이 됐을 때. 그래서 합병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지목을 D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3번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죠. 토지의 합병을 신청. 합병 신청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합병 신청.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된다. 용도 변경, 공사 준공, 합병 신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 해가지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그래서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지목을 변경해야 되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구나 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산지관리법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요. 뭡니까 이거는? 이것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라는 거죠. 이것은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는요. 등록 전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등록 전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때는 따로 지목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신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 들어가니까 이것도 지목 변경 대상 토지구나. 지목 변경 신청 대상 토지구나.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등록 전환 신청 대상 토지구나 라고 해야 돼요.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요게 등록 전환 대상 토지고 아니죠. 지목 변경 대상 토지고요. 산지관리법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전환 시간에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나오면은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기시면요. 신청 절차는 뭐 간단합니다. 지목 변경이 됐을 때요. 자, 지목 변경 신청에는 지목 변경도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60일 있고요. 자, 첨부 서면은요. 그냥 동그라미 1번이 그냥 디귿만 보죠. 그래서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냥 증명서류라고만 쓰시면 돼요. 증명서류. 용도가 바뀌었다. 뭐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2번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요. 자,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존 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 자,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예요.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는요. 토지라든지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를지 또는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이에요. 전답과수원은요. 농지를 말하는 거죠. 전답과수원은 농지입니다. 농지. 그래서 같은 식물을 재배한다는 농지예요. 농지에서 어떻습니까? 같은 농지에서 농지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건 농지입니다. 전답과수원이란 그냥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의 상호 간의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요. 그 증명하는 서류, 지목 변경 증명서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농지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뭐 지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은 항상 했던 거죠. 우리가 제출이 된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그 제출의 그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등록 절차는요. 등록 절차는 자, 이것은요. 뭐 지목만 바뀌기 때문에 면적 경계 잡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1번의 두 번째 줄이죠.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죠.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모든 토지 이동이 있어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합니다. 지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는 하되 측량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그냥 보죠. 3번도. 자, 지목 변경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합니다. 변경을 안 해줘요.
지적소관청에서. 거부를 한다는 것이 반려를 한다는 거죠. 반려가 바로 거부예요. 거부나 반려나 동일한 겁니다. 거부나 반려 처분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변경 안 해주냐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제기하는 행정소송을요.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항고소송. 그래서 항고소송 또는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에서 존으로 바뀌었어요. 대에서 존으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세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지목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거 변경을 안 해줘요. 그러면 대로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요. 신청을 했는데 변경을 안 해주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해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요. 6번째로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자,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토지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 근데 여기도 한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한 필지 여러 필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토지니까. 근데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바다고 토지의 경계였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다 바다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는 전부 바다가 되는 거고 이 토지는 일부만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는 이제 전부가 바다가 되고요. 자,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일부만 바다가 된 거죠. 자, 전부가 바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 말소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말소를 한다는 것이 지우개를 지운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가위표를 칩니다. 더 이상 경계가 아니다. 이것도 경계가 아니다. 이것도 경계가 아니고 이것도 경계가 아니다.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요.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뭐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부를 말소하면 됩니다. 근데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토지로 된 부분을 다시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정해야 되겠죠. 이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일부가 바다가 되든 전부가 바다가 되든지 간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는 이제 등록 말소를 하게 되는데 등록 말소하는 과정입니다. 자, 의의보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요. 이런 거 우리는 포락되었다고 하는 거죠. 포락. 영구히 바다가 됐을 때만 우리는 등록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토지,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히 바다가 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에서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구히 바다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을 때는요. 이런 거는 등록 말소를 하지 않습니다. 영구히 바다가 된 경우죠. 자, 이런 경우로 이제 등록 말소를 하게 되는데 자, 양가로 3번 오른쪽 보시면 이제 신청 및 등록 말소를 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바다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요. 보통 지목 변경이랄 때 등록 전환, 신규 등록 이런 것들은요. 토지 소유자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바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토지가 바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즉 영구히 바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토지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요. 먼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건 바다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라고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판단하고 지적소관청에서요. 바다가 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이건 바다가 됐습니다라고 먼저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를. 그래서 통지하는 절차가 먼저 들어간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이제 토지 소유자가 드디어 이제 올 곳이 온 거죠. 바다가 됐으니까 이제 등록 말소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신청을. 자, 그래서 통지 절차가 먼저 들어오는 거죠. 먼저 반갈 1번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에서요. 자, 지적소관청은 여기 주어죠. 지적소관청은 일단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세 번째 줄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먼저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지적소관청이 통지해야 된다. 그럼 통지를 받으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자, 반가로 2번 지적소관청의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에서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90일 이내에 어떻습니까?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자, 90일이죠. 90일.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토지 이동 신청 의무는요. 60일 내에 신청하도록 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 어떻습니까? 이건 90일이다라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바다로 됐으니까 그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바다로 된 거 억울하겠죠. 자기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30일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9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이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보통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직권으로 이렇게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를 신청하면서 내야 되는 수수료를요. 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권을 정리할 때요.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데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요. 자기 토지가 사라진 것도 억울한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말소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에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에서 등록 말소할 때도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3번 보시면은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수수료가. 직권으로 말소할 때도 이제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포락이 돼가지고 등록말소 절차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바다로 된 토지가요. 만약 이것이 다시 토지가 됐어요. 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토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토되어. 다시 토지가 됐습니다. 토지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바다로 된 토지에 말소 회복 등록에서요. 자,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적소관청이에요. 회복 등록은요. 성토가 되면 이게 토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포락이 되는 순간요. 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보상금 조금 받고요. 완전히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요. 지적소관청에 국가의 이름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말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국가의 토지를 국가기관이 국가의 토지, 자기 토지를 자기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요.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회복 등록을 하는 거예요. 회복 등록. 자,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토지 자기가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신청 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시간 날 때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등록 말소는요.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요. 등록 말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 기간이 있는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러나 등록 말소는 따로 뭐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 기간도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하려면요. 지적 측량 성과. 자, 회복됐을 때 다시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 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이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양가로 5번은요. 등록말소나 말소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통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통지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다가 되면은요, 이제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관리청에. 그래서, 토지였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청이지만 바다가 되면은 이제는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청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라고 해요. 회복 등록이 되면 다시 토지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관리청이 공유수명관리청에서 지적소관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를 한다. 자, 그래서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 공유수명관리청은 딱 우리 법에서 한 번 나오죠.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 통지를 할 때는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요. 가장 기본적인 그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절차를 본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 6가지에 대해서요. 6가지에 대해서 자, 토지 이동의 대상 토지 6가지를 짧게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더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밑에 또 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은 측량을 하면서 60일 내에 신청 의무가 있고요. 자, 분할은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 조사는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분할 같은 경우에는요. 지적 측량을 해야 되죠. 면적을 새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는 분할을 반드시 신청 의무가 없지만 한 필지 토지의 일부의 분할, 일부가 용도 변경이 돼서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모라는 것은, 세모로 되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합병 같은 경우는 조사는 하지만 지적 측량을 하지 않죠. 그러면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일정한 경우요. 지목이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유지라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는 이제 또 합병 신청 의무가 있고요. 지목 변경은 조사는 하지만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또 60일 내에 신청 의무가 있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바다로 됐다는 것은 해면, 바닷면이 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면성 말소라고도 하는 거죠. 자, 해면성 말소도요. 조사한 다음에 자, 측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는 전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할 필요 없고 일부만 바다가 되면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신청 의무는 이제 90일이라는 거죠. 90일. 신청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에 그 토지 이동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요. 그 지목 변경 대상 토지하고 등록 전환 대상 토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 3가지가 있는데 위에 산지 지목 등록 전환 보시면은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자, 이것은 등록 전환 신청 지목 변경 신청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는 등록 전환 신청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복잡한 내용이 이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이 나오게 되는데 축척 변경만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축척 변경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 그것만 몇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축척 변경의 의 보시면요. 113페이지 보시면은 자,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도죠. 자, 임야도가 들어가 버리면 틀립니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도 틀린 말이에요. 임야도 들어가면 틀린 말이고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하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개념과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절차가 중요한데 우리가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죠. 11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축척 변경 절차가 이제 한 반 페이지로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더 넓게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너무 범위가 많죠. 그래서 축척 변경은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요 내용이니까 요 절차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축척 변경은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축척 변경은요. 자, 여기에 지적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지적도가요. 물고기 비닐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도가요. 만약에 1200분의 1 지적도라고 했을 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지적도에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번과 지목을 적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또 분할이 이루어져요. 분할이 이루어지고 또 분할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요. 이 좁은 공간에 지번과 지목을 다 기록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밀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2배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1200분의 1 2배로 확대하면 이제 600분의 1을 확대를 하는 거죠. 2배를. 2배로 확대하면요. 가로로 2배가 커지고요. 세로로도 2배가 커져요. 그러니까 지적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근데 지적도는요. 규격이요. 가로 40, 세로 3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지적도로 되어 있는 것을요. 이 4장의 지적도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원래 여기가 커졌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커진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뭐 200필지가 있다. 200필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축척을 변경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요. 지적도를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축척 변경이라고 했을 때 축척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요. 이것을 확대 복사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 버리면 더 정확성이 떨어져 버릴 테니까요. 다시 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다시 다 해가지고 다시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측정하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죠. 이 일대를 축척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사업입니다. 다시 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엄청난 사업을 거쳐가지고 이제 축척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는요. 엄청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또 단순히 도면을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다시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은요. 원래 있던 면적이요. 어떤 사람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축척이라는 거야, 그 지적도라는 것이 모든 게 이렇게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어가지고 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정하게 되면요. 원래 자기의 면적보다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좀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거죠. 축척 변경은. 여러 필지에 대한 다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닿아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 이제 측량을 통해서 다시 조면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측량 절차가 거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죠. 118페이지 하단 절차를 보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척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요. 과연 축척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요.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축변위, 축척변경위원회요. 여기에서요. 의결을 해야 돼요. 야, 이건 축척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요. 바로 또 축척변경을 가는 건 아니고요.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지반축. 그래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반은 지적공부의 반출. 그리고 축척 변경. 이때 어떻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자, 그래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축척 변경을 하기로 한 거예요. 승인까지 이루어지면. 자, 그러면요. 공고를 합니다. 축척 변경 하기로 했다고 공고를 한다는 거죠. 공고는요. 여기서 날짜도 중요합니다. 20일 이상 공고를 하는 거죠. 밑에 있죠.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공고가 끝나게 되면요.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면 축척 변경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소유자나 점유자들이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 지상 경계에 경계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일 이내에요. 경계점을 설치합니다. 지상 경계점을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소유자나 그 점유자들이 지상 경계점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30일도 기억하시고요.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는 거죠. 30일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점을 보고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 측량을 하는 거죠. 축척 변경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축척 변경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요.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겠죠. 경계도 정하고 면적도 정해요. 그럼 경계만 면적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번도 새로 정하게 됩니다. 지번도. 경계나 면적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도 도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번도요. 지번도 새롭게 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방법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최종 지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계추겠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동일한 지번 부여 방법이 지계추.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이 세 가지 모두는요.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예요. 지번도 바뀌게 되고요. 지목도 바뀝니다. 다시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뭐 양입이 됐던 것이 양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지목도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경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경계. 그 다음에 경계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정하기 때문에 면적 바뀔 것이고요. 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은요. 600분의 1이면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좌표를 구해놓기도 합니다.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까지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항에 다 변경이 생겨야 돼요. 이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축척 변경했다고 해서요. 행정구역 동이름, 리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죠. 소재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축척 변경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새롭게 정하게 되는데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요. 면적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면적의 증감이 생겨야 되겠죠. 면적의 증감. 그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요.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축척 변경 측량을 한 다음에 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요. 축척 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 면적이 늘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축척 변경을 통해서 면적이 줄어든 사람도 있겠죠.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의 증감에 따른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산. 늘어난 사람한테는 이익이 생겼으니까 청산금을 납부하게 하고요. 줄어든 사람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청산 절차. 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청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어떤 토지가 얼마나 면적이 늘었고 어떤 토지는 얼마나 면적이 줄어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럼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그 장부를요. 우리는 지번별 조서라고 합니다. 지번별 조서.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게 지번별 조서예요. 그래서 이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청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번별 조서에 면적의 증감을 적을 때는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축척 변경 전하고요. 축척 변경 전하고 축척 변경 후가 있을 텐데요. 이때 면적이요. 이제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불일치가. 면적의 증감을 이제 지번별 조서에 기록을 할 텐데요. 근데 전과 후가 면적이 불일치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불일치가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입니다. 아주 조금밖에 오차가 없어요. 자, 아주 작은 오차라면요. 이것은 다시 측량하면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청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를 합니다. 초과를 해요. 자, 초과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요.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후의 면적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지번별 조서에 등록을 하고 청산을 해요. 그러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청산할 필요가 없죠. 청산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고 청산하잖아요. 그러면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등록하면 되는 거죠.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등록해가지고 등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면적이 증감이 없기 때문에 지번별 조서에 따로 기록할 사항이 없고 청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옆에 있죠. 자, 그래서요. 좌표 이런 걸 결정하는데 축척 변경 전후 면적의 오차가 이제 오차와 관련해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하고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합니다.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했을 때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여 가지고 이럴 때는 면적이 증감이 없기 때문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이제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적고 그 전후 면적의 증감을 지번별 조서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청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후의 면적을 적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지번별 조서는요. 축적 변경 측량 전후의 면적을 이제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면적의 증감이죠. 변동사항을 위에다가 면적의 증감이라고 쓰면 되겠죠. 면적의 증감사항을 기록해 놓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번별 조서에 따라서 청산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청산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이 청산금을 먼저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요. 15일, 여기서 날짜도 중요합니다. 15일 이상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한다는 것은요. 자, 늘어나는 사람은 얼마나 늘어가고 줄어드는 사람은 얼마나 줄어드냐에 따라서요. 1제곱미터당 얼마로 청산금을 지급할 것인지 얼마도 걸어드릴 것인지 그걸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미리 공고를 합니다. 얼마를 징수할 것이고 얼마를 또 납부하게 할 것인지 공고를 한 다음에요. 이제 개별 이제 토지마다 어떻습니까? 청산금에 대한 이제 납부를 이제 통지합니다.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납부 통지라든지 납부나 수령을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를 통지할 것이고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수령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 통지나 이제 수령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산금을 공고한 때로부터요. 이때는 이제 이것은 20일 이내예요. 20일 이내에 납부 통지나 수령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 통지를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올해 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작년 말에 이렇게 만든 책이어가지고요. 올 초에 바뀐 건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올 초에 바뀌었고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만 해도 이렇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납부 통지를 받았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수령 통지를 받은 사람한테도 6개월 이내에 이제 지급하면 돼요. 둘 다 6개월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요거 이제 바뀌었으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청산금 처리에서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20일 이내에 납부랄지 수령을 통지합니다. 고지는 통지하고 동일한 거예요.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하게 되는데 납부고지 여기 고지로 됐으니까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 가로 읽어보시면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한테는 3개월 이내에 납부가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법이요. 올해 이제 바뀌어가지고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돼요. 수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죠. 그래서 6개월을 맞췄다는 거죠. 3개월 이내에 납부를 6개월 이내에 납부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동일하게 됐으니까 뭐 오히려 외우기가 편하겠죠. 자,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은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요거만 바뀌었으니까 바뀐 내용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만. 자, 그래서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막 60일 이내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제 납부 또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령 통지를 받았는데요. 납부 고지를 받았는데 나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령 통지를 한 내용을 보니까 얼마가 안 돼요. 돈 받으라는 게 얼마 안 돼요. 또 납부 고지도 나는 늘어난 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납부하러 갑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한다는 거죠. 받은 때로부터.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의신청이죠.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의신청을 받으면요. 이의신청에 맞춰가지고 뭐 다시 또 이제 수정해서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나 지급을 하게 되면 모든 이제 청산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의신청까지 끝나간 다음에 납부나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돈이 남으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보고요. 돈이 부족한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의 차액은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 남으면 갖고 부족하면 부담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신청 절차까지 다 끝나게 되면은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축척 변경에 대한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라고 공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를 이제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뭐 지목이나 지번,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등기 촉탁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등기 촉탁도 하게 되는 거죠. 촉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등기 촉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요. 저 참고표 보시면은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적 형식주에 따라서요. 이런 변경된 내용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때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요.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확정 공고를 먼저 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필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에 따라서 지적 정리를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확정 공고를 할 때 이때 이미 공시는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은요. 확정 공고가 있을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하나 특징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축척 변경에 있어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은 언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 지적 공부에 정리된 때가 아니라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공고일에. 그래서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관련돼서는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 또 증감에 대해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청산을 한다는 거. 최근에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납부고지를 받았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는 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 요거 특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요, 축척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제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잠깐 이제 보죠. 자, 위원회는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축척 변경 절차가 중요합니다. 요 절차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위원회는요, 5인 이상 시민회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이 축척 변경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이해관계를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제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5인 이하예요. 몇 사람이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숫자가 얼마 많지 않죠.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유치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고 또 제적이용 과반수적과 출석에서 개의하고 출석이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겁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첫째 단락만 좀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축척변경 절차, 날짜 이런 것들 특히 잘 기억하시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축척 변경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또 토지 이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